상시의 흐름을다 센서 오브 스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4,500억 달러 규모, 하나로 626조 원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에서 30일에 밝혔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에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들로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부터 보자고요. 우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하나로 488조 원 정도를 미국이 소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1,000억 달러 규모, 하나로 139조 원 규모는 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제품을 제외한 한국 제품에만 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인 3,500억 달러 중 우리가 얻는 이익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의 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한국의 에너지 구매가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기간이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는데요.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보내며 8월 1일까지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이라면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해서요. 15%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가 보는 시각에 따라 참 다양합니다.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하여 미국산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쌀의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부정밀 지도, 방위비,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추가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한 나토 국가들과 비교하면 선방한 평가가 있고요. 또 이 15%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연합과 경쟁하는 한국으로서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더 불리하지는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5,500억 달러, 하나로 764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 하나로 833조 3천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한국은 3,500억 달러로 하나로 488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투자 규모가 다른 이유는 경제 규모의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GDP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는 2배 넘게 나는데 투자 규모는 고작 1.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지점도 있지만 무난하게 잘 넘겼다라는 평가도 분명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번 한미 협상은 최소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수준의 투자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1,000억 달러를 약속하며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으며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대미 협력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번 협상은 일방적으로 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번에 협상하면서 미국이 제일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협상을 타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대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미 투자 펀드의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요,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유지, 보수, 정비 등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협상단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은 조선업이 거의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선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해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 해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건합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키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많이 쓰이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진국들은 인건비 자체가 높다 보니까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조선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업을 키워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선업의 경우에는 군수산업, 특히나 해군과 직결되는 사업인지라 적자를 보더라도 망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냉전 시대 때부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제조업을 희생하고 금융업을 살리는 선택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가 대부분 망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요. 미국이 자랑하던 건함 능력도 살짝 무너졌죠. 그렇다 보니까 미 해군 정보국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의 조선 가용량이 중국의 232배나 밀리고 있다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단적인 예로요, 현재 중국 전투함의 약 70%가 2010년 이후에 진수됐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 전투함 규모는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서 건조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비율이 약 25%에 불과했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055급 개량형 구축함은 미국이 쓰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미친듯이 뽑아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압도적인 성능 우세를 지고 있던 것도 중국에 내주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 해군 정보국의 분석에 따르면요, 중국의 함정이 가면 갈수록 미 해군의 품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해군 전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VLS도 중국이 2027년에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LS는 함정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9,900개, 중국은 4,200개의 VL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중국이 이걸 앞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 의존해 작전을 수행하고요. 또 현대적인 해전에서는 항공모함 위주의 전투가 발생하고 있어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전력이 막강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도 장래가 그리 밝진 않습니다. 우선 부족한 조선소와 유지 인력 때문에 군함의 유지보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많이 있어도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2022년에 나온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모함과 잠수함 수리 유지보수 지원으로 인해서 매년 절반 이상의 항공모함과 3척의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6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사실상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처럼 큰 전쟁이 나면 조선소를 세워서 미친듯이 건함하면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는 30개가 넘는 대형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개밖에 없어요. 이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제조업들을 희생시켜서 그래요. 이렇다 보니 중요한 인력들도 모두 날려버리게 된 거죠. 거기다가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되살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평시에 안 됐던 거는 전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한국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하나그룹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서 운영하거나 미국 주요 조선사와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조선업에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슨 게임처럼 1, 2년 만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오랜 기간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예전처럼 조선업이 재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이 향후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면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 협상이 잘 됐다는 평가도 있고 안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